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검문색 집권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지배 세력들은 검문 세력들이었다. 자, 이들은 100년 동안 거쳐서 무신 정권 후에 그 후에 대원 관계 진전된 가운데 세력 형성된 세력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12세기 때 문벌 귀족보단 좀 더 폭이 더 넓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문벌 귀족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여기에 이제 무신 정권 때 등장했던 가문과 그다음에 부원 세력들 이런 등등해 갖고 지배층이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신단에 의해서 문벌 귀족들이 몰락하고 무신 집권층이 되었는데 무신 정권 후에도 다시 검문 세력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자, 이들 검문 세력들은 고려 전기 때 문벌 귀족과 상당 부분 성분부터 달랐다. 우선 무신 정권기 때 새로 부상된 무신 세력이 검문 세력들에 편입됐고요. 그 무인 집정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최초원 의관은 그들 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몰락하였지만 이 시기 때 성장한 문신 세력들이 왕정 복구에도 유력한 가문은 남아 있었다. 자, 이들 무방 가운데 검문 세력들의 대표적인 가문이 김치려의 언양 김씨와 이 김치려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그러니까 김치려 같은 경우에 강동성 역대 직후에 이제 맺은 그 형제 매각 때 큰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최공룡의 평강채씨다. 자, 이와 같이 고려기 때 무방 가문이 검문 세력에 든 것은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이 문방 가문으로서만 구성된 것이 큰 차이점이 있다. 또 고려기 때 검문 세족이 또 된 경우에는 원나 관계를 통해 대두한 가문인데, 자, 몽골 여기로 이제 성장한 조인규 같은 평양 조씨가 대표적인 예고, 음방을 통해 진출한 그 뭐냐면 이수 이게 뭐야? 이수의 이제 뭐냐면 윤씨죠. 윤수의 이제 천원 윤씨, 친원 윤씨인가? 친원 윤씨가 대표적인 칠자니까 친원 윤씨겠네요. 예, 친원 윤씨와 그다음에 인제 그 삼벌초단과 일본 정부의 무공을 세웠던 김방경 같은 안동 김씨 등이 원나라 관계를 통해서 대두한 가문이다. 자, 이와 같이 고려 후기에는 새로이 대두한 가문이 건문 세력에 편입되었지만 또한 고려 전기 때 문벌 귀족이 그대로 종속되기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고 뒤에 인제 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무인 정권 때 등장한 가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주 이씨나 정한 인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등 정통이 있는 정계 문벌 귀족이 고려 후기에도 검문 세력으로서 왕실과 다른 검문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어지면서 이는 맺어졌는데 이는 고려사의 뿌리 깊은 문벌관념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문벌 귀족들은 정통적인 권위에 비해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많은 편이 못 됐으며 여기에 검문 세력이 새로운 성격이 있는 것이다. 자, 충성한 즉위년의 학위에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을 열거했는데요.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인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상지종이 될 수 있는 가문들을 쭉 열거해 놓고 요거와 관련된 그 뭐냐면 지배층이 누구냐, 검문세족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예, 뭐 문제가 좀 쉽지만 자, 여기에서 경주 김씨, 언양 김씨, 정한 윤씨, 인주 이씨, 안산 김씨, 천원 칠씨 등 15개의 가문이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들은 전순함과 같이 정통적 문벌 귀족과 무신단에 이제 새로운 진출된 무신 가문 잠깐만 이게 천원 이게 제 천원인가? 천원 아니 천원 칠씨는 제 다른 집안이죠. 예. 자,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대원 관계를 통해서 대두한 세력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당시 세력이 별로 강력하지 못했으나 고려 전기 이래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이기 때문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당한 실력을 가졌지만 정통적 문벌 개념에 의해서 빠진 가문도 있으나 대체로 이들 재생지종들은 그 고려 후기에 지배세력인 검문 세력들을 가리킨다. 자, 검문 세력들은 고려 후기 때 지배세력으로 높은 간직을 차지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자, 이들은 양부인 청의부의 재신이나 밀직사의 추신이 되었고 도평 의사사의 합작에서 국정을 보았다. 그러므로 고려 후기 때 검문 세력들은 양구 제추의 고위 간직을 차지하고 최고 정무기관인 도당에 앉아
주요 국사를 회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고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의 약탈을 초래되었다. 자, 검문색 등 경제적으로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자, 이들은 공식적이고 관리에게 수여하는 녹가전이나 그다음에 녹가전 부분 뒤에 좀 설명할게요. 녹분보다도 불법적인 토지 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농장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했다. 자, 이 농장은 면세 면역 특권을 지닌 사적 지배력이 강한 토지였다. 자, 검문 세력들은 산천의 경계도에서 강대한 농장을 소유했다는데, 자, 이 농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후셈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농장은 이제 크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사전의 가사나 경영인데, 요거는 이제 그 원래는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조권이 계속 세습되면서 직역이 세습되면 이제 수조권도 세습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랜 집안의 어떤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집안이 어떤 특정한 토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야. 그래서 영대 점유체계가 형성됐다. 이거는 수조권을 지배하는 거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사전에 가산하고요. 요건 수조권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농장 형태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사패전을 발급을 해 가지고 개간 사업을 통해서 소유권과 면세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항모지를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줬거든요. 이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학 관문 세력들에게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걸 이용해 갖고 자기 농장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토지에다 수조권이 설정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면세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모지를 개간하는 권한을 얻고 사패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개간된 토지에다가 자기가 거기 자기의 수조지를 거기에 설정하면 이제 면세권이 된 거야. 면세권까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과 면세권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경전인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기가 인제 뭐냐면 그 그 보수사패에서 사패전을 받지 않는데도 사패전을 받은 것처럼 해 가지고 개간을 시키거나, 아니면 토지 문서였던 문계를 주력하거나, 일반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나 이런 것들 기족에게 넘기고 대신에 경작권을 획득한 식으로 자신의 토지를 늘리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인제 했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습지나 연해의 평범한 토지를 개간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주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농장을 확대했죠. 근데 제일 일반적인 것들은 요 사전의 가사, 그러니까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농장 형태고요. 그다음에 사패전이라든지 토지 경전이라든지 뭐 저습지 기간 등등은 이건 소유권을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가전법의 개혁 대상은 뒤에 이 사전의 가사나 이 수조권을 매개로 한 농장 형태였다. 왜냐면 이거는 소유권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조권 형태이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가전법의 개혁 대상이 됐고, 요거까지는 건들지 못했죠. 이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들려고 하다가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뭐냐면 건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농장이 확대되니까 그 당시 토지 점유주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점유자라는 건 인제 수조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농민의 불만과 저항이 있었고, 그 당시 농장을 작게 지은 형태이기 때문에 암랑 이천이 많았어요. 양인을 3 인으로 인제 전환해서 양인 수가 감소했고요. 토지에 대한 어떤 공권력 약화, 국가 재정의 군픽이 일어났고, 자,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전민 변전 사업을 냈어요. 그래서 전민 변전 사업은 뭐냐면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원주민에게, 그리고 원래는 양민이었던 사람을 뭐냐면 노비였다가 이제 원래는 양민이었던 사람을 노비 신분에서 이제 다시 풀어줘서 양민화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정민변경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정민변경 사업은 우리가 이제 공민왕 때만 생각하는데 실제 원종 때부터 쭉 지속이 됐다.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녹가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경기 파던 지역에 녹가들을 줘 갖고 했는데, 이 신진 관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의미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녹가전 땅도 다 이제 건문 세력으로 넘어가거든요. 예전에 한번 2차 기출 문제에 녹가전하고 가전법을 뭐냐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요렇게 해서 농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했고요. 요 농장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녹가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녹가정은 음 뒤에 농장 발달 관련한 하니까 그때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고려 후기의 권문 세력들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강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지배층으로서 보수적인 사회 세력이었다. 자, 이들은 문화적 소양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체로 친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따라서 권문 세력은 기성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 기반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원의 세력을 이용하고 새로운 개혁을 반대했던 것이다. 자, 고려국의 검문 세력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 지종이 되어 문벌에 중요시한 점은 정계 문벌 귀족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면에서 종래 문벌 귀족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선 문방 가문이나 구원 세력 등 종래 문벌 계무 관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성분으로 구성됐음을 달렸고, 뿐만 아니라 문벌 귀족은 가문 자체의 권위를 통해서 귀족적 특권을 누린 데 비해서 검문색은 현실적 간직을 통해서 귀족세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관력의 성향이 더 크다. 그래서 지배층의 폭이 넓었다는 거. 그리고 문벌 귀족들은 이제 권위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뭐 서울대나 연고대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 권력이 있어 갖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벌 자체가 인제 선호도가 높은 거야. 우리가 이제 명품 브랜드 같이. 그래서 그래서 이 가문 자체로 이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검문 세력들은 그 안에 이제 문벌 귀족도 있지만 예전에 어중이 떠중이도 있기 때문에 권력만 가지고 인제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문 자체를 가지고 뭐냐면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이 별로 없었어요. 예, 문벌 귀족 집안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간직을 얻어야지만 좀 뭐냐면 그 자기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권력이나 권위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이나 검문 세력이나 뭐 백성들 착취하는 거는 비슷비슷하지만 지배층의 학대 과정을 볼 때는 좀 검문 세력이 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또 한 단계 발전된 사회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검문 세력보다 훨씬 더 지배층의 폭이 넓어졌죠. 양반들이 인제 폭이 더 넓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약간 보면 뒤에 인제 제가 충녕왕 때 인제 뭐냐면 공포했던 그런 조서 내용이 있죠. 재상지종 관련된 어 충성왕 때 내용이네요. 예. 충성왕 때 공포됐던 재상지종 관련된 통원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집안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집안들은 이제 왕실과 통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집안이고요.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재상지종이 될 수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검문 세력하고 인제 문벌 귀족들을 이제 비교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정치 경제 특권을 소유한 지배층이고 검문 세력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이 되어 문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차이점은 종래보다는 문벌 관념이 인제 확대됐다는 거. 예. 그래서 종래의 문벌 귀족뿐만 아니라 친원세력, 무신가문, 뭐 향리세력까지 인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문벌 기준 가문 자체의 권위를 누린 데 반해서 검문 세력들은 현실적으로 도평 의사사나 이런 그 가서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간직을 겸직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국 통론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농장의 발달 과정을 인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좀 보는데 자, 고려 후기에 이제 권문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농장이다. 자, 그들은 권문 세력은 정치 실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을 확대하여 지배 세력으로서 그다음에 물질적 토대로 삼았던 것이다. 자, 이때 농장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 예, 고려 시대부터 해 갖고 조선 시대까지, 조선 전기 때까지요. 예, 보통 16세기 한 중반 때까지 농장의 형태는 작계제 형태였어요, 작계제. 예. 작계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됐냐면 어 나중에 또 다시 언급하겠지만 크게 토지를 3 개로 나누죠. 작계제, 작계지, 그다음에 직영지,
그다음에 사경지. 예. 그래 갖고 인제 작계지에서는 인제 생산된 2분의 1을 보통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요. 사경지는 100%, 그다음에 직영지는 여기는 지주한테 100% 갖는 거죠. 그리고는 농민들이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농민들은 이 사경지하고 작계지의 2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사는 형태예요. 예. 그런데 그 직영지 같은 경우에 이 농민들이 인제 여기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죠. 예. 이런 형태가 인제 작계지 형태인데, 저희 작계지 형태는 주로 누가 담당했냐면 그 노비들이나 음 외고 노비들이겠죠 주로. 예. 그리고 인제 그 예속 농민들, 예민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암낭 위천을 해 가지고 어 양이나 압박해서 첨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6 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서 50% 여기 차지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인제 이런 자케제 형태의 이제 농지 형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인제 나중에 16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지주 전호제 중에 뭐가 이제 확대돼 나가냐면, 이게 이제 그 소작제가 이제 확대돼요. 이 소작제는 그런 일제 시대 때 불렸던 명칭이고, 변작 반수제가 확대돼 나가죠. 예, 이건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인제 16 세기 후반이나 아니면 병작 반수제나 아니면 인제 직영지 형태가 이제 바뀌게 돼요. 농장은 농장인데 이런 식으로 작게제 형태의 농장이 아니라 이 직영지가 인제 여기까지 해 갖고 직접 인제 농지가 뭐냐면 그 관리하는, 지주가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그 변화상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고려 때 그 농장 형태는 이런 작게제 형태가 인제 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요 첫째, 두 번째 단계과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검문 세력 때 토지학 때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개경항도 이게 1271 년에 그 당시 원종 때죠. 원종 때 전시가 내시의 녹가지를 제정해서 관리들에게 경기 8원 땅을 지급했다. 자, 경기 8원 땅은 오늘날 경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개경 주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원을 이제 지급했는데, 관문세력의 토지학대는 이 공적인 녹가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탈퇴, 약탈과 강점에 의해서 토지를 경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경기 8원은 이제 주로 지급했던 토지들은 누구한테 처음에 지급했냐면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했어. 왜냐하면 관문 세력들이 다 인제 뭐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수조권을 나눠줄 땅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파원 지역을 따로 나서 신진 관료들에게 줬지만, 이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문 세력들이 다 차지하게 되죠, 요 과정이. 자, 녹과정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전에 2차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논술형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시민한국사에서 잠깐 볼게요. 시민한국사 292 페이지 잠깐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녹과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2세기 이래 전시가 제도는 매매나 고리대 또는 특히 권력에 의한 탈취 등을 통해서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경병 형상이 확대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몽골과 장기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토지가 관리되지 못하고 인적 폐해가 컸기 때문에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의 재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자, 이로 인해 민전에서 거둔 조세를 운영했던 녹봉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으며 기존 관료는 물론 신진 관료의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제도로서 녹과전이 마련됐다. 녹과전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고요. 1257년에 고종의 때 녹봉을 대신해 토지를 지급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몽골과의 전쟁으로 강화도를 천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행을 이제 옮기지 못했다. 이후 1272년에 도병마사의 건의로 경기 8원의 토지를 녹과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문무 관료였고 지급 토지는 새로 개간된 땅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과정 역시 대토지 경관과 농장학대로 건세가 돼 침탈당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결국엔 관문 세력들이 탈취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녹가정은 가전법과 다른 게 뭐냐면 가전법은 아예 이제 전시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지 제도인데 반해서 이 녹가전은 그래도 전시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만들었던 그 거죠. 전시가 체제 내에서 실시했던 제도가 이 녹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인제 쭉 보겠습니다. 자, 권문세 육도는 사패를 받은 사전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했다. 앞에 인제 이런 사패전 같은 게 있는데 사패는 인제 뭐냐면 합법적으로 인제 노비나 이제 토지를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국가가 발행 공문서지만 자,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사패 같은 경우에는 항구지에게 인제 그 개간권을 주는 거예요. 사패전은 사패를 줬다는 거는 이거 공신들이나 이제 이런 뭐냐면 검은색족들에게 요 땅은 항구지인데 이걸 너가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사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토지를 사패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확대된 그걸 사패전이라는데 사패전은 아까처럼 말처럼 개간된 토지고 자기한테 수조지가 설정되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면세권이 같이 있는 토지야, 이 토지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합법적인데 사표를 받고 사표전을 개간하는 건 합법적입니다. 모수사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표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표를 받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불법적인 거죠. 자, 이 밖에 그들은 자본을 이용해서 이용한 개간으로 토지를 직접 하기도 하고 가혹한 수탈을 인제 견딜 수 없는 농민들이 검문색 쪽에 투탁을 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고 노비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제 자기 예속민이 들어가서 자기 토지는 거기에 인제 검은색 쪽에 주는 거죠. 대신에 자기는 경작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인제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예 편안하게 검문세족의 비호 아래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검문세족들에게 이제 지대를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전호가 됨으로써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려국의 권문 세력이 건병한 대토지는 전시가 체제와 그와 달리 면세 명역 특권이 누리고 사적 지배력이 농후했다. 자, 이들 대토지는 특히 농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농장의 소유주들은 토지 소유에 대한 조세에 납부하지 않고 농장의 전호들은 국가에게 바쳐야 할 공부나 요역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수의 특권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가 있었죠? 면세권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 토지에 자기가 인제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니까 실제 면세지가 되는 거야. 자, 이 농장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그 규모가 막대했다. 자, 수백 개에 이르는 강대한 농장이 허다했고 어떤 거는 2,000에서 3,000 개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제 고려 말기의 농장은 삼천을 경계로 해서 어 주군을 거친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루기도 했다. 국왕이 차지한 농장은 장터라고 하는데 그 수가 300개, 360개나 되었다. 자, 여기서 국왕이 차지하는 농장 장터는 이건 일종의 내장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장전. 그래서 이때는 조선시대와 달리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행정구역 하나를 장터로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관리했다. 근데 이에 반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보다 그 규모가 적고요. 주로 인제 분산되어 있죠. 행정구역보다는 여러 지역에 이제 분산된 형태가 있은 반면에 고려 시대는 아예 행정구역 하나 자체가 장천하고 인제 해 가지고 농장 형태로 꾸며졌다는 거죠. 운영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또한 사원도 국왕이나 검문세의 토지 기준으로 강대한 농장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건 이제 사원전인데 사원전은 앞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뿌셈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이러한 농장의 발달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공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그래 가지고 농장의 확대로 국가 지배의 공정이 침식되어 그 관리들에게 농가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노비와 농민이 농장에 흡수되면서 국가의 공민이 감소되었다. 자, 이것은 결국 농장에 주어진 면세 면역 특권에 의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진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고려 조정에서는 처음에 농가전을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했던 게 전민 변전 사업이야. 그래서 전민 변전 사업은 원래 토지와 그다음 원래 신분을 돌려준다는 거죠. 예전 토지들 그 그 강제로 빼앗긴 토지를 예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원래는 양민이었다가 강제로 이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전민변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민변전 사업은 원종 때부터 해서 쭉 지속이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공민왕 때만 이제 기억나는데 그이전에도 이런 전민변전 사업을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가나다는 간청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이제 국왕과 친지 관료 등 건문 세력들의 건방한 농장을 확파하여 토지 지도를 정비를 모색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패전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충렬할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 14년 정민 변전도감 설치와 왕 21년에 홍자본의 평미 14사를 건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 홍자본은 이제 그 당시 왕의 측근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소를 올려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전민 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녕왕 때 전민 변전 도감이 만들어졌고, 요거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공민왕 때 또 한번 만들어졌죠. 예. 도감이라고 붙은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강청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어서 이제 충성왕 때 복위와 동시에 대대적인 재정 개혁을 이제 추진했고, 충성왕 때는 이제 찰리 변이 동갑을 이제 설치해서 검문 세력대의 전민을 본주인에게 돌려줬다. 충무왕 때는 정치 도감을 설치해서 각도에 관리를 보내 양정케 함으로써 검문 세력들이 강정한 그 토지를 살펴 다스리도록 했다. 공민왕 때는 이제 신돈이 이제 전민변준 도감을 이제 설치해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사 기출문이 나왔죠. 예, 이 내용이. 그래서 전민변전의 의미가 뭐냐 물어본 적 있어. 예. 그래서 설치해서 검문 세력들이 탈취한 토지를 노비의 그 원주인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이러한 국왕과 그 신흥 관료들의 개혁 운동은 당시 막대한 세력을 가진 검문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좌절되었다. 자, 그거는 전민도감이 7번의 설치 이후 폐지를 거듭된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다. 결국에 고대 토지지들 모순 공양왕 때 가서야 비로소 사전개혁으로서 가전법 시시죠.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부터 해갖고 쭉 해갖고 우왕 때까지도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왕들만 적어놓은 거고, 충녕왕 때는 전민변전도감,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 때는 사리원이나 1차 즉위할 때 사리원이고, 이 사리원은 그 당시 국정의 중심 기구였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2차 조사 기관은 뭐 정농사 뭐 이런 것들이고, 충성왕 때는 찰리변이 동갑, 충무왕 때는 정치도감, 그다음 공민왕 때는 전민변조도감이 있고, 요 중간에 충무왕 이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충해왕이 있었잖아요. 충해왕 때도 그러니까 충무왕 이전에 충해왕이 있었죠. 충해왕 때도 뭐냐면 나름대로 또 전민변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전민변전 사업을 했고, 그때마다 이게 뭐 간청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동일한 목적으로 했다. 그렇지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뿌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뿌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장하고 뭐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2페이지 보시면요. 자, 농장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농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농장이 있죠. 일단은 수조지의 가사나 형태의 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패전 형태의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투탁이라든지, 그다음 모수사패 등등 해가지고 만들어진 농장도 있고, 네 가지 하나 있으면 이제 그런 저습지나 뭐 이런 개간을 해가지고 만든 농장도 있죠. 그중에 제일 일반된 형태의 농장이 수조지 가산화 형태의 농장이에요. 그 수조지가 계속 직역이 세습되고 가산화되면서 그 집안이 그 지역에 대한 땅들을 일종의 농장 형태로 이제 운영한 거예요. 수조지 형태 바탕으로 농장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유권까지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때 발달한 농장 그 계열을 나눠보면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거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수조권을 기반한 것은 수조지의 가산화 형태의 그 농장이고,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사패전, 사패를 받아서 이제 개간한 거죠. 그 외에 이제 모수사패라든지 투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써가고,
그 저습지나 이런 것들 개간해 갖고 하는 형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시기 때 수조권을 기초로 한 농장을 지배적 형태라는 점이다. 요게 이제 지배적 형태고요. 자, 전시가 제도에 따라 공급되는 수조지는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운영이 힘들었다. 전시가는 본래 직역봉공 및 직무 봉행에 대한 반대 국부로 인제 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 번란을 거치면서 직역 부담과 토지 점유가 계기가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인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 세습되고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인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이제 건시 권력 있는 가문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직역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는 이제 직역을 이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직역에 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수주를 뱉어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우리 가문이 계속 그 땅을 수주를 받아 먹었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신진 관료들 입장 볼 때는 자기가 간직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야 할 수주지가 지금 검문세력들한테 가 있잖아요. 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계속 한 가문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일종의 조업전화돼요. 그러니까 조업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성조들이 계속 뭐냐면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제 뭐냐면 수조지가 소유권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토지 형태를 얘기해요. 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냐면, 그 몽골과의 전쟁을 통해서 농지가 황폐해지고 인구 감소 또는 토지 관련 문서가 훼손되면서 이걸 이제 검은 세력들이 그걸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지의 수소, 전수가 점유로 사사이 이루어지는 고 가나도 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묵인하면서 궁극 토지가 조업적으로 됐다. 이제는 간직과 상관없이 예전에 뭐냐면 우리가 조상들이 예전에 계속 받은 수조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사전의 가사나라고 해요. 사전의 가사나. 자, 이에 따라 현재 직역에 담당하는 자가 수조지를 점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으며, 이에 반해 수주지를 받을 수 없는 무적자가 예전에 조상들이 받았다는 이유로 또 문서를 조작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되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검문 세력들이 인제 그런 행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가사는 토지의 경고를 수반했다. 이 과정에 대토지 경영이 발달됐고, 수조지의 탈점의 경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분계 조작이나 사패 모수를 인제 뭐냐면 할 수 활용했다. 그래서 수조지 탈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 수조지만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소유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까지 뺏으려고 토지 문서를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이 사패를 받았다는 뻥을 치고 남의 토지를 인제 강제로 사패전 지정해 가지고 뺏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조지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주지에 집중되는 한편 수주지 상실한 이도 소출했대. 주로 수주지 상실한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인제 그 뭐냐면 신진 관료들, 새롭게 등장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겠죠. 자, 이하에 지배층 내 수주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자와 빼앗긴 자, 수주지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사람, 대전주와 소준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주로 이제 전주라는 건, 요때 전주라는 거는 토지를 바탕으로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전주, 그래서 수조권을 갖다 바친 사람을 정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전주 정객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 전호제와 달리 수정지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의 가사나 수반의 수조권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법정 조율은 10분의 1이었지만 이걸 이제 넘어서 제 전조의 남수가 행해졌고요. 다편 과정에서 걸불을 늘리거나 도량형인 두 곡의 크기를 조작하거나 전조 위에 다른 물건을 징수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 건세가들은 민호를 점리했고 민호를 숨기죠. 자기 예속민을 만들어 가지고 행위였다. 그래서 전주의 남사 민의 삼민화는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게 인제 수조지의 가산화 형태고요. 두 번째가 인제 사패전 형태 의 농장이야. 자, 이거는 인제 사패라는 것은 항모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사패전이고, 요 사패전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제 소유지도가 되면서 자기 토지에 또 이제 수요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면세권도 동시에 얻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농지 기간을 장려하는 사패전과 연결된 농장이 발달됐다. 30년 가까운 몽골과의 전쟁 후은 막대한 인구의 손실과 폭심한 심한 농토 황폐를 가져왔다. 정부 재정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이제 유민이 정착시키고 황폐화된 농지를 경작지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급선무였다. 국가는 농지 기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간지에 대한 일정 연한 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개간자를 토지 소유권자에 공인해 줬으며 경우에 따른 경종에 필요한 종자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정부의 개간 장려점과 함께 마련한 제도는 사패전의 분급이었다. 사패전은 항우지나 진앙지 를 지배층과 기구에 분급하는 제도였는데 당시 지배층에게 충성에 대한 대가 수주를 분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패전을 줬다. 그래서 이런 항우지나 진앙지라는 건 좀 지적이 약간 이제 뭐냐면 떨어진 토지들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이게 말이 안 돼. 항우지가 그렇고 진앙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를 입어가지고 비옥도 확 떨어진 토지들 얘기예요.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패는 일종의 개간 허가증인 동시에 소유권 증명서이다. 실질적으로 사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관료가 아니라 왕권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위직 관료들 있죠. 그리고 이제 공주, 원나라 공주나 그 원나라 공주에 따랐던 권력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패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충성한 충행한 때 국민왕 때 사패전을 지급받은 이들 가운데 왕이 원나라에 억류됐을 때 보편한 신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사패전은 개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고요. 또 국가가 지급한 걸 전조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소유권과 함께 면세권을 동시에 뭐냐면 면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사패전은 개간과 관련된 소유권이 수조자의 신분에 연관해서 수조권이 확보된 토지였다. 수조권이 확보됐다는 건 자기 토지의 수조권을 확보했다는 면세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 거를 세금을 걷는 형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패전은 소유 명령에 따라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전시가 계통의 일반 수조지 가산화에 같던 추세에 사패전의 가산화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토지를 경관할 때 사패전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 이제 모수사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죠. 모수사패는 이제 자기가 사패를 받지 않음에도 사패를 받았다고 뻥을 쳐가지고 당신의 이제 남의 땅을 강제로 이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수조권을 갖고 있는 땅을 소유권까지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이제 이용했던 거죠. 자, 사패전을 빙자해서 토지 경관 수조지에도 소유지에도 일어났다. 앞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사패전을 매개로 형성된 농장은 수조지와 소유지가 중축되어 있어 농민의 지배권이 한층 강하고 국가 권력을 배제할 수 있었다. 또 사전 사패전과 다른 계통의 농장이 발생했는데 요게 이제 얘기한 개간을 통해 형성된 농지예요. 그래 갖고 도로나 수도를 만들어 저습지나 연해의 평방 토지들이 새로 개간되었다. 은퇴된 간이나 상층의 항리, 동종집 같은 일부 자지 세력가들이 개간을 통해 농장을 확대했는데 요거는 이제 신진사대부들도 이런 형태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 신진사대부 중에 좀 약간 부유한 신진사대부 있죠. 온건파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농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 토지개혁 논쟁이 날 때 급진개혁파들은 모든 땅을 뺏어 가지고 다 나눠주자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온건개혁파들은 그런 거보다는 그 당시 전시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아마 얘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얘가 그 밑에 있죠. 고려말의 안목은 개간을 통해 파주에 농장을 만들었고 그 안목의 농장은 하천부지에 저지대 시작해서 구둥지대까지 넓게 확장되었다. 약간의 논이 있었지만 주로 삼을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구성되어 갔다. 그래서 개간은 물론 이런 세력가 외에도 다수의 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개간의 대상 지역은 도서지방과 연해안 저습지, 산곡간 등에 크게 확대됐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고려 초기 때는 그 서경에 이제 그 고려 도경에 보면 12세기 때죠. 예, 고려 초중기 때인데 이때는 이제 주로 산전이 많았다고요. 예, 산전은 계단식 농법 있죠. 뭐 필리핀에 보면 산에다가 구둥지에다가 계단식 형태로 이렇게 논을 짓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산전인데 왜 이렇게 산전이 많았냐면 그 당시 뭐 저수지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물을 떼 가지고 이제 물 끌어다가 이제 만든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산전들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이런 것들은 계곡물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별도 수리 시설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수리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특히 이제 하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많이 인제 만들어지면서 이 산전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전 형태가 등장해요. 하전은 평야를 개간해 가지고 만든 토지 형태인데 아마 인제 이때 이런 개간을 통해 형성된 농장이 요런 데서 이런 형태로 인제 만들어질 거다. 하전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농장을 이제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전에서 이 하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개간을 통한 농장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번째 케이스는 농민들이 인제 했던 건 아니고 많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방의 유지 정도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아니지만 그 지방의 유지, 그러니까 이제 상층 그 신진사대부 정도 어 이런 사람들이 인제 주로 했다. 향리 출신이나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간 후에 매듭을 통해 농지 확대에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자, 농민이 부세 부담을 물약할 수가 허다했는데 이런 토지를 매듭함으로써 토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경우가 인제 뭐냐면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인제 그 뭐냐면 농지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참 이거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때 인제 뭐 정상가 가지고 인제 뭐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도 있고 강제로 그 반강제로 이제 헐값을 매입하는 것도 있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니까 개간이나 매듭을 통해서 형성된 농장에서는 전원 농민들의 소출의 2분의 1의 지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인제 변적 반수제 형태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변적 반수제가 고려 후기 때 등장했거든요. 근데 고려 후기 때 원래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이제 일반화 형태가 된 것은 언제 때냐면 16 세기 후반때 얘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농장 문제와 정부 대책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대개 인제 이 농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했냐 두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가 앞에서 얘기한 그 녹가전을 이제 신설하거나 두 번째가 전민 변전 사업을 인제 추진했거든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단락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국가로서는 국가 수주지인 공정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 부족이 심화됐고 여기 보면 암락 위천으로 양인 농민이 농장주에게 부세를 포탈당하여 3인이 됨으로써 부세 부담자 양이 줄어들었다. 결국에는 농장자 폐해 발달은 지배체제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암락 위천 내용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 표현 자체가 예전에 기출의 선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자, 정부는 이에 대해 두 개 방향으로 수조를 구성했는데 새로운 방식의 하나는 수조지 분급제 마련하여 실시하는 녹가전지 체제가 하나였고요. 수조지 전유 분쟁을 법적으로 이제 법률적 처리해서 전민 변전 사업이 또 다른 하나였다. 자, 녹가전은 좀 볼게요. 자, 녹가전은 절급 대상, 분급 대상이 그 당시 현직 양반 관료이고 설치 지역은 경기 파원 지역이다. 따라서 양반 관료층은 물적 기반으로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약한 것이나 국가의 기관이 되는 급전 제도는 아니었다. 자, 요때 양반 관료층들은 주로 인제 그 어떤 대상이냐면 신진 관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졌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주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땡빵용을 줬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조차도 인제 뭐냐면 어 검문세 줄 때 뺏어갔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위화도 해군 이후에 가전법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그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현존 사전을 그대로 두고 단지 거기에서 비롯한 폐단을 제거하자. 사전 개선론이고요. 현재 사전을 일괄 폐지하고 버리자는 사전 개혁론을 인제 뭐냐면 그 제기되었다. 전자는 가산화된 사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태를 수습해 결국 일전 일주의 원칙 그러니까 한 명의 인제 점주가 정객이 그러니까 한 주의 전주가 그 수조권을 얻는 그런 형태인데 예전에는 한 땅에
여러 명의 수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한 명이 인제 뭐냐면 그 전주가 한 개 땅에 수조지를 얻게 하는 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건파 개혁, 온건파 사대부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전시가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개혁하자는 거고, 후자는 현존하는 사전 폐기와 재배분의 구패책을 이제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의 가정은 후자가 승리해서 제정한 것이다 했는데, 여기도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구수전하자. 아예 토지를 인제 뭐냐면 다 공존화해 갖고 소유권을 다 박탈해 갖고, 예전에 군전제처럼 인구에 따라서 개구 인구를 세 가지고 그에 맞춰서 토지를 분급하자. 예, 이런 내용이야. 이때 분급한 토지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작권을 주는 거죠. 경작권 줬다가 일정한 연령이나 죽은 후에 다시 국가가 환수를 하자. 일종의 군전제를 실시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소유권조차도 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뭐 정치적인 변화, 왕조 교체는 뭐 사람들이 그냥 묵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토지 건드는 거는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인제 타협해서 수조권 개혁만 한 거야, 수조권 개혁. 소유권 자체는 개혁하지 못하고.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농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전을 기반으로 한 운영된 농장을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농장들만 확보해서 그걸 다시 누구한테 나누냐면 신진 관료들에게 뭐냐면 나눠 주고요. 대신에 이제 사적인 소유권을 기초한 농장도 있죠. 앞에서 얘기한 그런 사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회나 뭐 간접지 같은 걸 개간해 갖고 저습지를 개간한 토지 농장이라든지, 자기가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뭐냐면 사들인 그 농장들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이건 건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가산화된 농자들만 뭐냐면 개혁해서 이렇게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토지 문제 관련된 내용을 했고, 요게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이 국부셈에서는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왕들별로 업적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신부셈에서는 좀 많이 빠졌네,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국부셈에 보시면 충령 뭐냐면 충령왕부터 해서 원종 때부터 해서 충령왕, 충성왕, 그다음에 쭉 우왕 때까지의 전민변전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부셈에서는 빠진 것 같아, 내용이 지금. 예. 그래서 요거 인제 보시면 되고, 여기 사원전이 있으니까 한번 사원전도 시간 되시는 분은 좀 읽어 보시고, 여기 장생포라고 해서 이거는 좀 용어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장생포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원전 경계에 있었던 경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 사원전 경계선 안에, 장생포 안에서만 사원전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의미야. 사원전 확대를 막기 위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한편은 이 사원전의 어떤 배타적 그런 독점적 지면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원전 확대를 막는 의미도 있지만, 또 사원전에 가지고 있는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장생포였는데, 요 장생포는 그 교과서에도 사진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신진사대부의 대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볼게요. 자, 신흥사대부라고 하고 신흥사대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사대부라는 명칭은 예전에 인제 지식인들에게 붙였던 뭐냐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 고려 후기 때 등장했던 이제 계층들을 따로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같이 붙이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사대부가 뭐냐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 없고, 요때에서 이제 신흥사대부는 이제 기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원은 어 언제부터 출발한 최씨 정권 때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죠, 기원은. 음. 그래 갖고 최씨 정권 때 가거를 많이 실시했잖아요.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문인들이 필요하니까 가거를 많이 실시했는데, 그때 인제 기준이 됐던 것이 능문능리야. 예. 문에도 능하고 뭐냐면 행정 능력도 있는 그 사람들을 원했고, 주로 이제 향리 출신의 인제 그런 사람들이 가구에 응시하고 뭐냐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신진사대부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후에 계속 인제 뭐냐 신진사대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니고, 직접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언제로 보냐면 충무학 때로 보고 있어요, 충무학 때.
충무왕 때 이제 그 당시 정치도감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물론 수장급들은 검문 세력들이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약간 실무자들은 검문 세력들이 아니라 신진 사대부, 신흥 유신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제 때부터 인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진 사대부의 개념이 요때 확립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도 신진 사대부 부르기 때문에 흔히 인제 이걸과 구분해서 이걸 신흥 유신이라고 해요. 신진 사대부라고 하면 마치 최씨 정권부터 해 갖고 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충무왕 때 불렸던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 보면 좀 검문 세력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이들 중에 상당히 친원적인 세력들도 있고 집안 출신 보면 검문 세력들도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런 신진사대부 개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 신진사대부의 등장,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고 관련되는 신진사대부들은 이 충무왕 때 정치도감을 중심으로 해 갖고 성장한 세력들이 아니냐 이렇게 인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인제 충무왕 때 성장했던 이 신흥 유신 계층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일단은 성리학으로 무장돼 있죠. 성리학으로 무장돼 있다는 거, 사상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지방에 보면 그 강락농법을 도입을 해 갖고 강락농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널리 확산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다. 성리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리학 자체가 인제 그 남송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발달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수의사업 같은 수의정 같은 이제 강락농법들도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널리 확산되면서 같이 도입됐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신흥 유신들이 정치 도감을 인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많이 참여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 유신들이라고 인제 불렸던 세력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원광개혁파 뭐 급진개혁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인제 관점의 변화가 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는 지배 세력, 권문 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이 출현했는데 이들이 신흥사대부였다. 자, 신흥사대부는 권문 세력의 정치 권력 독점과 농장 확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자, 이에 고려 후기에는 보수적인 권문 세력과 진보적인 신흥사대부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흥사대부는 이미 최씨 정권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씨 정권은 전국이 안정됨에 따라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문능리한 그 학문적 교양도 높고 행정실무를 밝은 문인들을 기용했는데 대개 이제 지방 향리 출신들을 많이 등용했죠. 자, 이들은 유교적 지식이 부족한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학문과 행정의 능력을 보충함으로써 관료적 학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신흥사대부의 원초적 모습이었다. 자, 이들은 무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더욱 활발히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커다란 사회 세력이 형성되게 되었다. 자, 이들 신흥사대부는 검문 세력과 달리 그 가문이 한미했고 그래서 한미했다는 건 지방민들 일반 양민들이 아니라 그들 검문 세력보다 좀 약간 아래급에 있는 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 향리 출신들이 많았다. 자, 고려의 향리는 후기 사회적 경제적 변동을 겪으면서 중소지주층을 성장했으며 그 자제들은 학문적 교양을 쌓고 각어를 통해서 중앙간직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항리 같은 경우에는 각어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앙에 간직 진출하게 되죠. 계속 새로운 피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신진사대부도 그런 항리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신흥사대부는 이미 중앙정계에서 보수적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관문 세력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강력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강대한 농장을 점유했던 관문 세력에 대하여 미약한 신흥사대부의 개혁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관문 세력들이 강력한 강대한 원해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더욱 기대할 수 없었다. 1298년에 충성왕이 즉위되자 여기 충녕이 24년이지만 이제 요거는 윤년칭호법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충성왕이 즉위하자 전반적인 간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당시 정방을 폐지하고 사립원을 설치하면서 이들 중심으로 개혁 정책을 수행했는데 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각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흥사대부였다. 충성왕은 보수적인 검문 세력에 대해서 이들 신흥사대부를 결탁하여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왕 권력을 개혁을 강할 모색했다.
그러나 충성왕과 신흥사대부의 개혁 정치는 뭔가 뭐냐면 결탁한 권문세력 간발로 실패하고 충성을 결국 퇴위하고 말았다 했는데, 충성왕 관련된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여기는 근데 좀 어 간단하게만 돼 있어 갖고 여기 뒤 내용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 갖고 요걸 따로 인제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충성안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인제 좀 보기 전에 요거부터 용어 정리부터 해 볼게요. 자, 21 번을 볼게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충무과 관련된 내용은 요 부분에 있어요. 최근엔 이게 인제 주 관점인데, 신흥사대부에 대해서 근래는 신흥유신이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제시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관습계 현실 타협적인 사대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충무 이전의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성왕 때 이제 여기 뭐 신진사대부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제 엄밀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흥사대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왕의 측근 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언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에 무장한 그런 신흥사대부들은 충무왕 이후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과 그전에 신진사대부와 뭐 비슷한 무리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충무왕 이후의 이제 사대부들 신흥유신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해 원간섭기 때 현실타협적인 사대부에 대해서 충무왕 때 이후에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급제한 문신 관료들이 사회 경제적 개혁이 뚜렷한 점에서 이와 구별해서 신흥유신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신진사대부의 어떤 이미지는 이 신흥유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예전 관점이 있어 갖고 마치 이제 충성왕의 측근 세력들을 신흥사대부로 모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진사대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권문세족 모습들과 많이 겹쳐요,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살펴볼 게 원나라 때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정리하고 나서 관련된 이제 책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좀 내용이 좀 적어. 공민왕 위주로만 적고 있고 공민왕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인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볼 게 뭐냐면, 충성왕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 있는데,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인제 보기 전에 원간섭기 때 이제 개혁 기구들을 쭉 볼게요. 여기 보면 충녕할 땐 전민변준도감, 충성할 땐 사림원, 전공사, 뭐 우용창 이런 게 있고, 충성할 땐 찰리변이도감, 그다음에 전치도감, 전민변주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이제 충녕할 때 볼게요. 자, 충녕할 때는 이제 용어와 간제가 격화됐죠. 제국 체제가 됐고, 그다음에 인제 측근 세력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정치를 주도를 했는데, 요때 이제 측근 세력 중에 홍자변이 이 앞에서 언급한 평민 18 사를 인제 그 상소를 올렸는데,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민생 안정 정책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의 정액 이외에 징수를 금지하고, 몰입의 대납행위 금지시키고, 연쇄 가세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사급전에 대한 공부와 여력을 부과하고, 관리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풍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걸 하라, 이런 식으로 인제 했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는 그런 선전적인 어떤 개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개혁 아니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왕 이전까지의 이제 개혁들은 많은 개혁인데,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어떤 개혁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 도구나, 아니면 그전의 왕들의 어떤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제 개혁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충성왕 때를 보죠. 충성왕 관련된 개혁은 우리가 예전에는 반언적인 개혁이라고 인제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믿죠.
친원적인 성격.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예. 왜냐면 충성왕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원나라의 시스템과 고려의 시스템은 서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게 뭐냐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효율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또 초창기 때 개혁에 원나라의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원나라가 이제 딱 개혁 보니까 좀 약간 마땅치 않아 갖고 이제 뭐냐면 개혁을 지지를 철회했지만 하여튼 친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을 명목으로 충령의 측간색을 제거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화 개혁의 성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인제 집권을 했죠. 그래서 1차 개혁과 2차 개혁 이렇게 있는데, 1차 개혁은 이제 첫 번째 집권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6 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이 사람이 잠깐 하다가 인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인제 그 간제 기표를 내요. 그 강정원, 사림원, 자정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원자 계열이죠. 그 당시 원나라 조정에서 만든 그 간청들이 이 원자 개혁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는 사자를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이건 다 원자 개혁이야. 예. 그래서 간직의 끝에 원자를 붙였다. 그 강정원, 사림원인데, 요때 개혁의 특징은 이제 사림원이 중심이 됐다는 거야.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개혁 정책 중심 기구로서 인사인정과 왕명 출납을 담당한 권력 기구고, 그래서 사림원을 둬서 전민변전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추진했고요. 거기에 이제 측근 세력들이 박정진, 최참, 오한경, 이진 같은 신유학의 소양을 지닌 학자들인데, 여기에서 인제 그 한통에서는 이걸 신흥사대부라고 인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흥사대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검문 세력적인 특징도 있고, 그다음 친원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있고, 요때 이제 중심 기구는 이 사리몬이죠. 사리몬. 요거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육조를 다시 복귀시켜. 사사체에서 육전치제로. 그래서 부로 육부로 복귀시키지 않았지만 제후에서 조가 있거든요. 조라고 해서 육전으로, 육조도 복귀시켰다. 사사를 육조에서 육전체를 복구시켰다는 거. 근데 이런 개혁들이 원나라 입장일 때는 상당히 참원했다고 보시면 돼요. 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한 입장일 때는 이렇게 원자 개혁을 함으로써 좀 더 약간 그 원나라 시스템에 맞춰 놓으려고 했지만, 그 여기 보면 이제 원나라 입장일 때는 '아 이거 너무 선을 넘었다. 거의 건방지게 무슨 원자 개혁을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조비 무고 사건 퇴위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 조비 무고 사건은 인제 조비가 아까 얘기했죠. 그 뭐 조인균과 그 딸인데, 그 사람이 인제 충성을 총애했거든요. 충성이 총애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인제 원나라 공주가 그 "왜 얘만 총애하냐."고 무고를 한 사건이 있어. 근데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이건 비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 원나라 개혁, 이런 개혁 자체가 원나라의 어떤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잘라 버리고 다시 충령에 복위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인제 요거 내용, 그 한통 내용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좀 삭제를 시켜 놨어요. 이건 좀 요즘에랑 맞지가 않아 가지고 삭제해 놨고. 자, 그다음 2차 개혁을 보죠. 그래서 이때 충령이 죽고 인제 충성에 다시 인제 복위를 했는데, 요때는 좀 길었죠. 즉위가 인제 이 1308 년부터 13 년까지니까 한 5년 동안 즉위를 했고, 그 후에도 그의 아들 충무왕 때까지도 상왕으로서 계속 통치를 했어요. 예. 자, 인사개표 충령학대 측근을 제거하고 개혁 정치에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정농사에서 인제 전민병전사업 일환으로 인제 했고, 그래서 이 정농사가 이제 2차 개혁의 중심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는 인제 뭐냐면 그 고려에 있지 않고 원나라 대도에 있었어. 그래 갖고 편지를 통해서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인제 정치를 했죠. 이걸 전지 정치라고 해요, 전지 정치. 자, 그다음에 가경법 같은 걸 만드는데, 가경법은 예전에 한번 기출 선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검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연분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가가 거기에 이제 지정된 영웅에게 소금 생산을 부담시키고, 그걸 국가에 공납을 하면 국가가 의협청을 통해서 판매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관할하는 제도가 가격법인데, 그걸 통해서 인제 세수를 확보하려고 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 거든요. 자, 요 관련된 가격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시민한국사 307 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금과 생산의 유통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보면 "한반도에선 소금을 대부분 바다로부터 조달했다." 자, 소금은 이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소금은 암염하고 해염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해양 같은 바다를 통해서 인제 그 소금물을 이제 증발시켜 갖고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든 거고, 라면은 인제 예전에 이제 육지 중에 바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위나 뭐 이렇게 등등에 소금이 많았어요. 그 소금을 캐는 방식인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제 암염이 되게 많고 해염이 좀 약간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삼면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해염을 주도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제 특징적인 거야 이게요. 예.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소금의 이제 제조법 관련된 나오는데, 요거 뭐 천인염은 인제 있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소금의 주요 생산지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지정됐으며, 요때 소를 이제 염소라고 하죠. 소금 염자 써서 지정되어 해당 주민들이 전업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자, 염소의 주민들이 생산된 소금 중에 일정량을 국가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에 처분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건세가나 불교 사원 중에 소금 산지를 강제로 사유하는 문제점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충성할 때 가경제, 가격법을 실시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자, 이는 소금 산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재정 부족을 시달렸던 중앙 재정 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염소가 일반 총량으로 변화하는 데 시대적 상황에 관련돼 있다. 자, 국가는 연해안 지역에 소금 창고를 이제 설치하고 염세를 납부하는 주민들, 이걸 이제 염호라고 해요. 염호. 네. 그래서 이때는 인제 소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군현에서 인제 골고루 인제 뭐냐면 그 소금을 납부하는데, 특별하게 인제 호를 지정해 갖고 요거 호는 염세를 납부하도록 한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호들에게 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소금 전매제는 고려 말까지 뭐냐면 유지되다가 조선과 건국으로 이제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정리 내용을. 자, 그 실패 원인은 정농사 설치와 강력벌 실시 등 개혁의 주된 목적이 토지대도와 수치지대에 발생한 폐단을 시정하여 국가 수익을 확대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부적 검문 세력의 반발과 대조 원나라의 반발 등을 해 갖고 결국에는 충성왕의 반감을 품고 있는 그 원한계 인종의 즉위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성왕이 그전까지 왕들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인종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종에 의해서 이 충성왕이 기양도 보내고 그래 결국에 돌아오는 도중에 또 사망하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회개혁을 보면 즉위교서에서 이제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거는 동성불혼에서 한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재상지종을 발표해서 검문 세력들의 범위를 인제 했는데, 요 안에서 인제 지방과 혼인해라. 그래서 인제 뭐냐 같은 이성 귀족끼리 이제 동성 귀족이 아니라 왕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냐 이성 귀족끼리 인제 결혼해라. 이런 내용인데, 근친호 공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런데 아마 요거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동성불혼하고 근친호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근친호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성불혼은 같은 성끼리 이제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고, 근친호는 혈족 내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미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누구야? 어 갑자기 생각났네. 헌종 때부터는 그 뭐 남자가 남자 종친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 동성 불혼이 안 되고 이제 이성 귀족끼리 인제 뭐냐면 했어. 동성 불혼이 돼 갖고 이성 귀족끼리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자일 경우에 공주일 경우에는 동성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근친하고는 이제 좀 먼 것 같고요. 이미 헌종 때부터 근친을 하지 않았고, 다만 공주일 경우에 근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길 볼 땐 토원권 자체가 그 뭐냐면 왕실하고 결혼한 거니까 주로 인제 뭐냐면 그 주로 남자 혈통, 그러니까 왕자들하고 결혼한 집안을 결정하는, 뭐 공주도 있겠지만 근친혼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근친혼을 금지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 쪽에 근친혼을 금지시킨가? 예. 제가 찾아서 얘기해 볼게요. 이건 좀 지워 주시고. 예. 제가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정리해서 왜 이렇게 근친을 적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미 현종 때부터
그 왕자들은 이제 근친혼 왕씨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주로 인제 이성귀족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근친혼은 이제 그 당시는 아니었거든요. 예. 저 공주 쪽만 그렇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대도에 있을 때 망건당을 설립해서 그 당시 인제 그 망건당을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이 망건당이라는 것은 망건의 책을 뭐냐면 쌓아놨기 때문에 망건당이라고 하죠. 그때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와서 원학자와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그 성리학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조맹부나 인제 요수, 요복 등의 인제 성리학인데 이런 성리학은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면 돼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 원나라 과거제도는 초창기 때 실시되지 않았다가 그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충성왕 때의 노력으로 원나라 과거제도가 실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충성왕도 요 사람도 인제 그 뭐냐면 그 두 번에 걸쳐서 인제 즉위를 했죠. 그 1차 개혁과 2차 개혁이 있고 그 중간에 충혜왕이 인제 즉위를 했고 다시 충혜왕이 쫓겨난 다음에 충성이 즉위했다가 충성이 죽고 나서 충혜왕이 또 즉위하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개혁하고 뭐 2차 개혁이 있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때 인제 그 개혁 과정에 찰리 변이도감을 통해서 점림전전 사업을 인제 했고 그다음에 충성이 장기간 원나라 억눌당하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는 거. 자 2차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인력 제도를 폐지시켰고 입성 채통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충무왕 개혁을 보자. 충무왕은 그 심부셈을 보면 이제 뭐 충무왕이 개혁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건 좀 잘못된 거야. 이게 충무왕이 이제 즉위할 땐 8살 어린 나이였고 실제로 이제 그 뭐냐 개혁은 충무왕의 어머니 원나라 공주가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도감을 인제 했는데 이때 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충자 돌린 왕들의 개혁들은 원의 지원 아래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인문의 정치 도감에서 토지 탈천과 악량이층 같은 농장의 폐단이나 수조권의 중첩 형상 등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 각대 정치관을 파견해서 존무 압령사를 검하게 하고 양전 시행하게 했고 토지나 노비의 탈점자를 찾아서 본주인을 돌려주고 그 견세가들이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사급전을 확파해서 일반 농민들에게 뭐냐면 일반 관리와 이제 구역 부담자에게 농가전을 지급했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인제 정치도감에 활동했던 정치관들 보면 되게 이제 지도급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약간 인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검문 세력이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실무관들은 신진 관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소 지지층은 성리학으로 무장돼 있고 강락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항법이나 수전농법. 그래서 이들 따로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흥유신 계층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면 그 어쩐 약간 이제 최신형권 때 능문능리처럼 이렇게부터 기여해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미 그전에 신진사대부들이 아니라 이 신흥유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원적이고 개혁적인 신흥유신들이고 우리가 그전에 인제 세력들 신진사대부가 이끌었던 그 세력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하고 인제 생각하는 그 조선 왕조 개혁 세력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 계층은 이제 기존의 신진사대부가 좀 분리시켜서 신흥유신이라고 불렸다고 인제 언급했죠. 그래서 대개 보면 높은 고위직들 재축급들은 주로 검문 세력들이지만 아니면 종친들 세력들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실무관들은 되게 과거를 통해 등장했던 그 뭐냐면 개혁 세력들이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야. 이재현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개혁이 원나라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개혁을 해야 되겠죠. 원나라 입장일 때도 그런 전면 변전 사업을 지원했던 게 뭐냐면 이걸 하면 이제 세수가 늘어나니까 원나라의 밭이 공작물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했던 건데 선을 너무 넘었죠. 어떤 선을 넘었냐? 기양호 일족이었던 기산만을 건드려 놓은 거야. 그 기산만이 인제 그 당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제 자원해 갖고 인제 그 감옥소에 인제 가둬 놨는데 요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요때 이제 기양호의 지시받은 이문서가 기입되면서 정치도감의 개혁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제대로 실시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나라가 지원을 받았고 했지만 이게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서 원나라 연결되어 있는 검문 세력들, 부원 세력들의 완전 그 토지까지 뺏으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기양후에 일종의 기산만이 죽게 되면서 이게 원나라의 이제 간섭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서
개혁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제 이 정치이동감 총무학 때 했던 이제 그 개혁도 이 친원적인 개혁이고 원나라의 지원을 받았지만 선을 넘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결국에는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개혁 과정에서 참여했던 이제 정치관들의 특징 중에 실무관들은 신진사대부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들 신진사들은 기존의 그 신진사들과 달리 반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성리학으로 무장됐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기존의 신인사들과 달리 신흥 유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6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6 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계속 인제 읽어 본데 공민왕 때 개혁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좀 나중에 볼게요. 요거는 요거 보기 전에 그 후생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나서 국민학 개혁을 볼게요. 이게 후생 내용이 먼저 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후생 관련된 자료 공민학 이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고 그 국민학 개혁은 따로 인제 읽어 볼게요. 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